미국은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이 돼 가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미국은 회복 단계에 들어갔어요. 종종 이제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 때문에 뭐 좀 뭐라 그럴까 주춤주춤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만은 회복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워. 독일 빼놓고는. 그리스는 아예 뭐 최악의 상황이고, 스페인도 어렵지, 이탈리아도 어렵지, 프랑스도 어렵지, 영국도 어렵지, 포르투갈은 또 두말할 것도 없고, 다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은 지금 치유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왜 유럽은 이렇게 금융위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 이렇게 회복 단계로 못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무슨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자꾸만 왜 그렇지 하고 자꾸 물어보시면 이 경제를 읽어내는 눈이 훨씬 밝아져요. 경제 이론으로 경제를 읽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현상에서 경제를 읽어내는 과정에 경제 이론이 도움을 줄 따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원인이지? 그 원인이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지? 이 전개 과정 전개하는데 이론이 필요해요. 전개 과정을 거쳤지. 그래서 지금 현 상태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전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상태가 됐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로 가지? 그건 전개 과정을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제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예요. 경제학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경제를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답답해지는 게 사람이. 그리고 나도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론, 그 각각의 이론들을 전부 다 기억을 못 해요. 경제 현상을 보면서 원인,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을 점검하면서 언뜻 이제 그 경제 이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증할 때는 이게 혹시 가격 이론에는 배치되지 않는가? 소득 이론은 배치되지 않는가? 통화금융 이론은 배치되지 않는가? 국제교역 이론에는 배치되지 않는가? 경제 병약적인 관점하고는 이게 어떤 연관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점검하는 그 과정에는 이론이 필요해요. 그러나 경제를 읽어내는 데에는 원인 전개 과정, 그 다음에 현상, 그리고 그 향후 발전 방향, 이거는 어느 학문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툴로 경제를 읽어 나가야 하는데, 이거는 실전 연습이, 그러니까 쌓여야 그게 이제 제대로 돼요. 그게 이제 의사들이 레지던트, 또 그 앞에 뭐 있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또 전문의 따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 꾸준히 쌓여야 돼. 이제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이건 좋은 임상 자료예요. 왜 미국보다 유럽 경제가 어려운지.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의문을 표시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거를 어느 날 하루 딱 날짜 잡아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놓고 이제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다가 내가 강의한 걸 점검하면서 최근에서 깜짝 놀래고, 어이구, 빵 빼먹었다. 이 책에다는 안 썼거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거 하나, 뭐 사람 별로 안 하니까 그거 말씀드려야지. 205쪽 한번 봐보세요. 경제적인 성과가 부진한 곳이, 한번 보시면, 한국은 이제 금융이 이 근처에를 안 갔으니까,
화폐 그 번원통화 증가율이 2008년에 15%면 적절해요. 근데 2009년에 4.5%로 갑자기 줄인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금융 시스템 위기에 안 갔으니까 뭐 이 정도는 이제 용납이 돼요. 근데 미국은 100%를 증가시키고 그 뒤에 또 22%를 증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수렴이 작동하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한 거예요. 2년에 걸쳐서. 2010년에도 지금 꽤 높아요, 이게. 여기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이 통계에 적어 놓은 거 따로 강의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네요. 그리고 일본도 이 금융위기는 안 갔지만 5.5, 4.5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 번원통화 증가율 혹은 화폐 발행 증가율이라는 것은 성장률의 2.5배 이상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건 내가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성장률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의 증가율이에요. 근데 통화는 어디에 쓰이냐? 부가가치 증가된 분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거래액 전체에 대해서 쓰여요. 거래 전체에 대해서 쓰인다고. 그러면 그 총 거래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얼마냐? 그게 약 한 40% 정도 돼요, 부가가치가. 그러면 부가가치가 거래액은 부가가치가 약 2.5배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성장률이 2%다. 그러면 최소한도 2.5배. 화폐 발행 증가율은 5%를 넘어야 해요. 물론 이제 번원통화, 총통화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신용승수에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자꾸 화폐 발행액도 그 정도는 늘어나줘야 돼요. 2.5배 이상이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률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로만, 총 생산으로만 계산할 따름인데, 이전 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같은 게 대표적인 이런 이전 거래고, 그러니까 이미 생산한 그 재화들을 거래하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 생산했던 것들 거래하거나, 이미 주어진 것 거래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표권 거래랄지, 이런 것, 특허권 거래랄지, 이런 것도 있고, 부동산 거래도 있고, 주식 거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래까지 합하면은 3배 가까이 증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5배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일본처럼 5.5%, 4.5% 증가했다는 거는, 이거는 성장률 2% 미만으로 억제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본이 지금 초장기 지금 저성장 궤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 이유가 굉장히 커요. 근데 중국은 지금 12.8%, 11.4%가 증가했는데, 중국은 이게 통화 기능이 굉장히 왕성해요.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요. 그냥 이 정도가 증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신용 승수배까지 크고. 이 중국은 이제 지금 부동산 딱 그 시점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좀 조장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 쪽에서, 주식은 약간 그 경향이 좀 적지만, 부동산 쪽에서 부동산의 통화의 기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성장률이 가능했던 거예요. 영국을 보면, 영국이 사실은 유럽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거든. 산업이라는 게, 고작이야 금융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정도고, 다른 산업이라는 게, 70년대 말에 외환위기 한번 겪으면서 웬만한 산업은 다 초토화되어 버렸거든. 영국은 만성적인 국제수 적자 국가이고 이런 나라라고. 상거래에 의해서 이렇게 또 서비스업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영국이 그나마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경제 사정이 더 낫고, 또 영국의 국채나 금융채 같은 게 유로 시장에서 잘 팔리는 이유가, 영국은 2008년도에 30% 증가시키고 2009년에도 100%를 또 증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신용 수렴에 의한 신용 수축 효과를 결사적으로 막아낸 결과라고요.
만약에 그 뭐 독일처럼 혹은 그 EU처럼 이렇게 했다면 영국이 그리스 못지않게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EU는 지금 2008년에 36.7% 늘린 건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 뭐야 외환보유가 꿋꿋하고 다 고갈라갖고 IMF, EU에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22에서 유로 공급해주고 IMF에서 구제금융해주고 그 나라들은 지금 이때 36.7% 할 때 이제 뭐 강력한 금융 구조조정도 있었지만 저건 그때 이제 회생해서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어려운 지경에 가진 않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2009년부터 어려워진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 여파로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어려워졌는데 봐봐 2009년도에 증가율이 마이너스 0.9야. 신용수렴을 차단했다가 신용수렴이 차단된 상태에서 다시 진행한 꼴이라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을 내가 자꾸 몇 차례 얘기했지만 어떤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으면 반드시 어떤 경제 지표인가 그 중대한 어떤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요 경제 지표들 최소한도 우리 한국은행 주요 경제 지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는 점검해보면 이것 때문이라고 금방 찾아야 돼. 그것도 가장 먼저 변동한 것을 찾아내면 돼. 그리고 가장 먼저 변동한 것이 경제 지표 중에서 뭐 어떤 변동이 있었으면 그럼 이건 왜 그랬지 하고 찾아가면 돼. 팩트가 뭐였었냐면 22가 이 당시에 통화가 과잉 팽창돼서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 그래갖고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그냥 족불 장군처럼 당시에 22 총재한테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그렇게 했다가 지금 그리스 사태가 터진 거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어려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신용 수렴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크레딧 크리에이션만 경제학 책에는 적혀 있는데 크레딧 디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질 않아요. 크레딧 크리에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크레딧 디스트럭션도 당연히 벌어진다고 봐야 하거든.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당연히 움직이는 거지. 사람도 가끔 병에 걸려서 체력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경제는 더 그렇죠. 이제 이거를 내가 1시간 동안 내내 하려고 따로 준비해 놨다가 그것도 안 가졌네. 이제 봤더니 예. 지나친 거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숙제 내주고 이거 너무 어려워 속으로 이제 여러 차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올려놓자.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그 숙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우리 사이트에 올라져 있는 그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 성장 지속력 그게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 또 성장 지속력은 잠재 성장률 개념에서 그 정의에서 도출된 이야기들이에요.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은 잠재 성장률을 의미해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률이잖아요. 지속 가능한 성장률이라는 것은 성장 지속력을 의미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성장 지속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장 지속력이나 잠재 성장률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나 성장 잠재력도
결국은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가 불안과 국제수지 악화가 안 나타나야 돼요. 국제수지 악화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국제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얘기죠. 뭐 강화된다는 이야기고. 성장 잠재력이나 국제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게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에요. 한없이 치솟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르지 않는 샘물인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추월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계속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 시장이 먹히고 또 우리의 해외 시장이 먹히고 그러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국제 경쟁력도 향상시켜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요. 물가 불안이 안 일어나야 한다. 국제수지 악화가 안 일어나야 한다. 물가 불안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성장 잠재력이 왕성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향상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장 잠재력이 왕성하다는 얘기는 생산성 향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 생산성 향상이 돼야 그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똑같은 투입 요소들을 그 경제에 집어넣고 생산을 할 때 그 생산 요소들의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성장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투자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성장 잠재력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굳이 그걸 다 구분을 하냐? 그 성장을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을 따름이에요. 그럼 국제수지 악화가 먼저 나타나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어. 성장이 지속되지 못하고 하강으로 돌아설 것 같으면 혹은 경기 후퇴로 갈 것 같으면 성장 지속력이 떨어졌어. 혹은 물가가 불안해질 것 같으면 이건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어.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을 따름이에요. 근데 성장 잠재력이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그러니까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언젠가는 다 같이 일어나요. 물가가 불안해지고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또 성장 지속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내가 즐겨 쓰는 문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산업 생산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했고 인도가 5분의 1을 차지했는데 19세기 말, 즉 20세기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중국은 그게 6%로 떨어지고 인도는 2%대로 떨어진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이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성장 지속력이라는 개념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중국을 보자고요. 중국 청나라 말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 그때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국제 수지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이런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낮았을 따름이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경쟁력이 떨어졌지 전반적인 경쟁력은 중국이 훨씬 앞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유 의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혁명과 기계화로 중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염가의 노동력으로 겨우겨우 버텨나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당시까지 세계에서 최고급 염료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 색이 가장 아름답고 색이 햇볕에도 변색되지 않는 염료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차라리 원료를 이제 유럽에 수출해서 유럽의 그 섬유기계들 생산한 걸 가져와서 중국이 그거를 염색을 해서 되팔았으면 얼마든지 경쟁해 나갈 수 있었고 높은 소득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것은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은 그 색상이었으니까. 색상 및 디자인이지만 색상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 흔히 감각이 쉬운 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비단이라는 게 비단길이라는 게 그 험한 길을 그러니까 바닷길이라는 것은 성공 확률이 3분의 2도 잘 안 되던 그 바닷길이 비단길로 이렇게 천년 이상이 유지가 됐었고 또 육지 그 사막길은 사막 가다가 길 잃어서 죽을 확률이 10% 이상은 넘었으니까. 뭐 좋은 길이라는 것은 이 그 유목민들한테 언제 습격받을지 모르는 그런 그 길이었었고, 뭐 크게 이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1000년 동안 유지됐던 게 유지된 유일한 원인이 이유가 그 색상이에요. 우리가 저 비단길 하는 바람에 그 세계적으로 비단을 생산하는 나라는 이 동양밖에 없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단은 모로코에서도 생산됐었고 터키에서도 생산됐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동부의 그 저 어디야 뭐지 그 저 노예 그 수송하는 그 섬 있지 그 마다가스카르 위에 있는 섬, 그 탄자니아하고 소말리아 오른쪽에 있는 섬, 저 큰 섬이 있어요. 거기서도 생산됐었어요. 뭐 페르시아, 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뽕나무들이 다 있다고. 그 나라들에 이 뽕나무를 키웠다는 것은 저 약재로 쓰인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누에를 쳤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비단이 생산됐다는 이야기거든. 다 생산됐었는데 그 나라들이 비단을 수출할 수 없었던 거는 이 색상에 뒤진 거야.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비단을 중국에 수출을 해요. 그 우리 사서에 다 나온다고. 뭐 고려사 아니 뭐 저 우리 삼국사기니 뭐 또 그 앞에 그 뭐 고대 역사 이렇게 뭐 중국 역사서를 통해서 흔적만 있는 그런 것들 보더라도 중국 사서에는 뭐 이 한반도에서 특히 만주 쪽 한반도에서 비단을 수출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때까지는 그 염색 기술이 염료에 있어서 이 한반도가 훨씬 앞섰다는 얘기, 중국보다는. 근데 이게 이제 역전된 게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는 뭐 저 사치를 금하고 뭐 등등 해서 그 우리 백이민족이라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고. 개떡 같은 그 뭐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일이 전혀 없는 거라고. 그 염료를 못 쓰게 한 거야. 염료라는 건 아주 비싼 거거든. 비싼 거 그 뭐 유교 정신에서는 비싼 건 안 되는 거지. 근검 전략과는 배치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옷 한 벌의 염색값하고 벌을 만드는 값하고 어느 게 더 비싸냐? 염색값이 훨씬 비싸요. 옷 한 벌을 만드는. 옷 한 벌을 만드는 데에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목화라 그러면 목화를 길러서 그거를 실을 뽑아서 이게 직물을 짜고 그거 갖고 재단해서 이제 옷을 만들고 그 지난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금방 생산해낼 수 있는 비교적 뭐 짧은 기간 안에 생산해낼 수 있는 염료가 옷 한 벌 값과 옷 한 벌을 염색하는 그 염료의 값이 염료가 훨씬 비싸다. 어디에 페니키아에서 생산되던 그 빨강 자주색 그리고 동로바 제국에서 생산하던 선홍 색 이런 색상들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렸으니까. 똑같은 무게라면. 이 염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품질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품질 상품이라는 거는 저건 가격을 높이 받으면 받을수록 잘 팔리거든.
다만 그게 이제 소비자의 저항선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인데, 만약에 소비자의 저항선을 딱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개가 팔리다가 딱 이 판매가 0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 상품은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소위 명품들은 가격을 올릴 때 조금씩 올려. 절대 한꺼번에 안 올린다. 저항선이 딱 느껴진다 그러면 바로 가격 낮춰요. 옛날에 도자기나 비단이 그랬으니까. 이 도자기라는 것은 동양에서 수입해다가 유럽의 영주들한테 팔아먹는 건데,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얼마나 번잡하겠어요. 오죽했으면 대접 하나의 값이 한 개 성하고 맞바꿀 정도로 비싸게 팔렸다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영주의 이제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티를 하게 되면은 자기 기사들이랄지 이웃 영주들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자기는 반드시 구비를 해놨어야 했거든. 근데 그 도자기의 색상도 가장 아름다운 색상을 낼 수 있는 게 동양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서양에서 못 만들었냐? 모로코에서도 생산이 됐었고, 터키에서도 생산됐었고, 페르시아에서도 생산이 됐었어. 근데 아름다운 색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모로코의 도자기는 녹색 도자기 유명하잖아요. 그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한 1000년 됐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도 500년도 안 됐다 하는 얘기인데, 난 그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녹색 도자기라는 게 진짜 동양의 청자랄지 백자랄지 이 색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거든. 거기에 이제 일본이 소위 일본풍의 아주 마네 모네가 이제 정무라 그리는 거랄지, 아니면은 꽃 그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아주 선명하게, 그냥 이 도자기라는 게 그랬잖아요. 이 1400도로 굽는데, 구우면은 모든 염료는 이게 타잖아요. 그 타는 과정에서 그 색상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불에 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붓으로 그려도 이렇게는 못 그리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색상을 해서 팔아먹었죠. 이제 그런 품질 상품들은 조금 가격을 높이 받으면 받을수록 잘 팔리는 것이니까. 그 생산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가격을 어떻게 하면 높이 받을 수 있느냐, 이것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생산성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수량으로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수량으로. 생산성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 10대를 만들어낸다. 한 대 만들다 10대 만들었다. 그래 봐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한 대 만드는 거하고 1000만원짜리 10대 만드는 거 어느 게 유리하냐. 1억짜리 한 대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이제 생산성도 돈으로만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가액으로만. 이야기가 계속 막 확산이 돼 가는데 그래서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 그리고 성장 지속력은 동의하다. 다만 나타나는 현상, 성장을 지속시키지, 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떤 경제 변수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름 붙인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그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는 결국은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해서 성장 잠재력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보면은 물가하고 국제 수준을 환율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통화의 가치를 표현되는 방식이 대내적인 물가하고 대외적인 환율로 이제 좀 대표되는 형태 같은데요.
통화 가치 표현 중에 하나가 또 이자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장 실손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부분은 또 통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폐의 가치, 돈의 가치는 크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예요. 이자도 돈의 가치고, 물가도 돈의 가치고, 환율도 돈의 가치예요. 환율은 이제 대외 가치죠. 이 가치인데, 이자라는 것은 개별 자금에 대한 가치예요. 물가라는 것은 거시적인 통화의 가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자나 물가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정부가 국공채를, 재정 적자가 커서 국공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 재정 적자가 이자를 끌어올린 거거든. 통화의 가치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가 닥쳤다. 그럼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자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야 고이자율을 보고 이제 돈 들어와서 투자를 하니까. 이제 인위적인 이자율 상승 정책에 의해서도 이자율이 올라요. 또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자율은 변동을 해요. 근데 그래서 개별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 자금에 대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그런 면 때문에 이자를 돈의 총괄적인 가치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물가만 보셔도 돼요. 물가가 곧 거시적인 총괄적인 가치니까. 이전번에 숙제 내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신 게 다 풀렸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실 그 숙제를 내놓고 머리에 쥐 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지금 저번에도 제가 잠깐 여쭤봤던 게 있었었는데요. 미국이 지금 현재 제로금리 상태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0%대에 있을 때는 다우지수 폭락은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맞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난 97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 있었을 때가 미국이 이제 아시아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저금리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금리를 확 떨어뜨렸죠. 그때 2.25까지인가 떨어뜨렸죠. 예. 6, 7%대. 97년도부터? 98년도. 네, 98년도부터 금리를 확 떨어뜨렸죠. 근데 그때 당시 미국 다우지수가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물론 아시아 시장이 급속하게 회복이 되기도 했지만 급등을 했거든요. 물리 풀린 돈의 힘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난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때가 한 7천에서 14,000까지 갔나? 한 3년간에 한 2배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최근에 지금 유럽이 여전히 부진하니까 그런 경기 회복의 조짐이 아직 살짝만 보이고 있을 뿐이지, 과거와 같은 그런 97년도, 98년도 이후 다우의 폭발적인 상승이 돈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역시 이제 소위 이제 현 경제학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 가격에 대해서 어떤 이론도 제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걸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저건 가격은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변동은 수준이 주어지는 것은 결정 이론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가격 변동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 이게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더 많을 때, 그럼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 수요와 공급의 격차에 의해서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이제 가늠을 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따져야 하거든. 언제 수요가 많이 늘고 언제 공급이 많이 느느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언제 더 커지느냐, 수요가 더 많게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건 뭐예요? 주식을 사는 것은 우리 저축한 돈으로거든.
저축이 언제 많아지느냐를 따져야 하거든. 저축이 많아지는 때가 언제? 경제 성장이 순조로울 때라. 미국은 한 3%대 성장하면은 이제 한 3년만 지속하면 이제 호경기라 그런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려면 2.5% 이상하고 3에서 3.5% 사이의 성장률을 3년 이상 하게 되면은 그럼 바로 2만까지도 금방 갈 거라. 근데 지금은 금융 장세라고 보는 게 좋지. 돈은 풀려 있으나 이제 그 돈이 이제 소비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소득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했을 때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아까 또 그 미국의 그 번호통화 증가율이 98년 이후로 2배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늘어난 돈들이 지금 실제로 통화 유통 속도가 개선 높아지지 않아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기관들 쪽에서는 그 자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어쨌거나 갈 수 있는 데는 금융시장이지 않을까요? 그게 주식시장을 상승시키고 그거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를 볼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어떤 변수의 지속 가능성이 얼마냐 이걸 먼저 따져야 하거든. 소위 말해서 통화 발행, 화폐 발행의 그 증가율이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 그게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게 되면 혹은 증가율이 줄어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 지속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러니까 14,000 가까이 간 그 선은 지금 현재의 균형 상태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 거기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통화가 더 많이 공급이 되든지 이자율이 더 떨어지든지 이거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 근데 그건 지속성이 없거든. 지속성은 언제 주어지냐? 성장에 의해서만 주어지거든. 성장이 계속 2.5 내지 3%, 3.5%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는 지속 가능한 거니까 2.5 내지 3.5 사이의 성장률을 지속시킬 수는 얼마든지 있잖아.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거는 계속 지속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지속 가능하거든. 이자율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이자율 인하에 가는 거. 또한 통화 증발하는 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그 재정 지출 증가율 갖고 내가 자꾸 역승수 효과를 얘기하는데 재정 지출이 증가한 다음에 이거 지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증가율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장률은 그 증가율에 의해서 그 증가율이 유지되지 않으면 다시 역승수 효과가 나타나거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순방향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역방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크레딧 크리에이션만 생각하면 안 되고 크레딧 디스트럭션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금 현재에 나타난 가격들 혹은 소득은 다 균형 상태라고 보면 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단을 하면 안 된다고. 내 판단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고. 흘러가는 그 모습을 줄기차게 관찰해야 한다고. 그럼 관찰을 하면서 과연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를 계속 따져가야 한다고. 지금 내가 얘기는 않고 있는데 요새 내가 좀 우리 국내 경기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거든. 지금 며칠째 점검하고 있어요. 눈이 짓무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판 놔두고 또 이제 막 쓰고 있다고. 진짜로 지금 성장률이 떨어져갖고 악순환 들어갔는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내년에도 2%, 올해도 2%, 작년에도 2%대. 2%에 3년 연속 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거든. 경기가 하강하냐 이렇게 봤더니 아니야. 지금 경기가 상승하고 있어. 깜짝 놀라서 나도 처음 한 거야. 점검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올해 4, 4분기는 3, 4분기보다 오히려 더 성장률이 높을 거예요. 3분기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될 때 4분기하고는 초는 저도 더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 3분기도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2분기가 워낙 나빴거든. 2분기가 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이 3분기가 뭐 많이 좋아진 건 아닌데 지금 9월, 10월부터 지금 9월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상승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분명히 10월 들어와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빠르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3분기가 확 안 좋게 나오면 4분기가 기저효과로 좀 확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럼 심리는 거죠. 3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 2분기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 3분기도 1% 이상은 될 것 같더라고. 지금 2분기가 몇 퍼센트? 1.2던가? 1.1. 1.2지? 1.1. 1.1이지? 수정치 나오면 계속 떨어져요 요즘. 아이고, 그 자식들 엉망진창인 게 이게 자꾸만, 그러니까 통계를 조작해 놓고 그걸 수정해 가니까 뒤에 걸 이렇게 과장하거나 아니면 과소 이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게 어려우면 앞에 걸 계속 수정해 가더라고. 난 우리나라 70년대의 통계책들이 유엔이나 미국 대학 도서관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 통계책에다가 맨 앞에다 unreliable 하고 unbelievable 도장이 콱 찍어져 있어요. unreliable 이렇게 찍어져 있던지 unreliable이라고 도장이 찍어져 있다고. 믿을 수 없는 통계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74년도 우리 물가 상승률이 3몇 %야? 2%야. 통계 조작을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 물가 집계하는 방법을 아예 바꿔버린 거야. 갖고 이 통계 조작 안 했다는데 그게 조작이 아니고 뭐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가 물가 상승률 20%가 넘어. 당시에는 그렇게 안 높았어. 근데 그걸 그렇게 바꿔놓지 않으면 이 3%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거 뭐 박정희한테 그거 갖고 칭찬받은 거니까.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연속 20% 30% 막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든. 그것도 사기를 친다고. 제1차 석유파동 때문이라고. 무슨 소리라고 했어. 이 제1차 석유파동 직후에는 오히려 물가가 3%로 안정이 됐는데. 그러다가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석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게 그 조작이거든. 네, 앞에도 내가 그 환율 변동의 메커니즘 오늘 시간에 해야 하는데, 이 앞에 이야기들, 그 환율이 우리 국내 경기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이거 읽으면 되는 거라 내가 얘기를 안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흥분할까봐, 오늘 지금처럼 흥분할까봐.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 경제에 관한 어떤 평가든지 어떤 글이든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들 중에서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은폐를 딱 신어요. 정책 실패가 없어. 유일하게 하나 거론되는 게 중화공업, 육성정책. 근데 그것도 극소수만이 그러고 있다고. 그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죽었어. 그때 중화공업정책 잘했다고 이렇게 또 다시 둔갑이 돼 있다. 당시에는 이거 실패했다 그래갖고 그때 누구더라? 오원춘인가 뭔가 고놈이 청와 오원철인가. 그 지금 영웅이 돼 있어. 당시에는 역적이었는데. 웃긴다고 진짜. 지금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그게 은폐되면 실패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제사에서 경제 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무수하게 많은데 단 한 개도 지금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정책 당국은 더 그렇고. 근데 실패했으면 치열하게 반성을 해야지. 이명박 정권의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3% 밑으로 떨어졌거든. 올해 지금 한 2.8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 한국은행에서는 2.4로 해놨던데 2.8 정도 나오겠더라고. 내 계산으로. 4, 4분기가 좀 좋아져서. 2.8이면은 지금 5년 연평균 성장률 한 2.98 정도 돼. 그게 경제정책을 실패한 줄 몰라서가 아니라요. 보면 그 정치권과 관계가 있는 거라 자기들이 집권을 했을 때는
집권하기 전에는 실패했다고 해놓고 집권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실패하지 않은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언론이 해주고 경제 전문가가 해줘야 하거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지. 객관적인 평가는 하나도 없어. 여기 이제 뒤에 또 DJ 정권의 실패 중에서 제일 큰 실패를 내가 환율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실패 사례를 적잖아. 그것조차도 DJ 정책 다 실패했다 놓고 이거는 딱 숨겨져 있어. 그럼 희한한 일이지. 그 책임을 IMF에다 돌릴 수 있으니까 정책 당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정작 지들이 이제 IMF로부터 경제 신탁 통치에서 벗어난 다음에 환율 조작하다가 경제난이 딱 보니까 그거는 또 잘했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졌고 누구 하나 그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거론조차를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또 관료에 지금 나라인 것 같아. 민주국가가 아니라 관료국가인 것 같아. 관료들이 뭐든지 다 잘한 거야. 아마 내가 눈에 가실 거야. 스웨덴도 1년에 5% 이상 성장했다고 딱 그러면 막 경악을 하더라고. 필리핀은 2000년도 들어와서 연평균 성장률 10% 넘는다 그러면 더 놀래. 우루과이는 7.4%라고 그러면 더 놀래고, 아르헨티나는 7.8%라면 더 놀래. 2000년도 내내. 중국은 지금 거의 10%대 가까운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고. 근데 우리나라가 OECD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이런 사기나 치고 있고. 그런 국민 사기극이 행행하면 경제 절대로 못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환위기를,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근처에 갈 이유가 없었다고. 미국의 무상원조로 전부 다 재정도 꾸려지고 우리나라 국가 살림살이가 꾸려졌었으니까. 미국이 구호물자 주면 그거 팔아갖고 우리 재정 세입의 절반 이상이, 한동안 절반 이상이 미국 구호물자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재정이 꾸려졌어요. 그게 한 50% 되고, 또 전매하고 당시에 소금도 전매했어요. 담배, 인삼 이런 건 전매하고, 철도 수입이 한 15% 정도 됐고, 그러니까 정부 사업 수입, 우체국 수입 이런 것까지 해서 그것까지 그거 하고 세수는 20%가 안 됐어. 세금 거둘 데가 없었으니까. 기아선상에 허덕였으니까. 미국 구호물자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 근처에 갈 이유가 없었지. 근데 미국이 이제 55년도부터서 이게 유상으로 딱 전환을 해. 대신 이제 원조는 왕창왕창 해주는 거지. 유상으로 사야 하니까 당연히 외환 보이고 고갈될 수밖에. 차관으로 들여다 차관이 쌓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외채 만국 갈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56년도에 외환 보이고 갖고 꼴까다고 다 떨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미국이 한미경제합동위원회라는 걸 설치해갖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사사건건 개입한다. 그 덕을 우리나라가 많이 봤지. 국가경제 경영을 그때 최초로 우리 관료들이 경험하기 시작한다. 난 제일 한심한 게 소위 말 일제에 부역했던 그 관료들을 위명한 이유로 그 얘기를 한다. 그래도 행정에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행정에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 끌어다 놨으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늦게 이 경제 도약을 시작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보다 독립이 늦은 나라들조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 발전 혹은 도약이 먼저 시작이 됐었으니까. 그놈들은 우리나라 경제 도약을 막은 놈들이거든. 근데 이제 그 한미 합동경제위원회라는 게 설립돼서 우리나라의 신진 관료들, 특히 안재홍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미 군정 때에 그 민정장관을 하면서 이제 뭐 당시 경성대학 뭐 또 연희대학 보성 전문학교지 당시는 다 그 보성 전문학교 뭐 이런데 뭐 교수들한테 추천받아갖고 관료로 막 특채했거든. 그놈들은 이제 일제에 부여가지 않은 놈들이니까 이 놈들이 이제 좀 진급을 해갖고 의사결정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라는 게 설립이 돼요. 미국의 이제 경제신탁통치 기구지. 정치 군사는 이제 주한미 사령관이 그때까지도 쥐고 있었고, 이승만이는 그냥 폰만 잡고 있었고, 백골단이나 거느리고 다녔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미경제합동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배우면서 이제 국가 경제를 경영할 자질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956년 말, 1962년 말부터 63년 초까지, 그리고 1968년, 71년, 74년, 80년, 82년, 98년, 무려 8번이나 외환위기를 겪는다고. 이것도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어. 1971년도에는 74년도의 전보론은 이제 시티은행 중심으로 이렇게 전보론을 도입해서 외환보유고를 채웠고, 그리고 이제 80년대는 전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건만 이렇게 합의가 돼 있고 총 규모가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필요한 외환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가 있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규모가 적었으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었거든. 이제 그게 전보론인데, 80년에는 이제 미국이 74년도에 해줬다가 그때 좀 손실을 봤어. 그러니까 80년도에는 이제 일본 은행들을 압박을 해서 일본 은행들이 전보론을 해주거든. 근데 80년에도 그 외환보유고 고갈 직전에 받아갖고 외환보유고 고갈에서 면하거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자서전에 그때 내 협상 잘했어 뭐 자랑하는 식으로 그게 기록돼 있고, 1982년 외환위기는 또 정덕구라고 지금 고려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하고 열린우리당 전국구 하다가 사퇴한 다음에 서울대 교수 잠깐 하다 고려대 교수로 간 친구인데, 그 친구가 82년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그때 신탁통치 받았던 기록을 살짝 언급하더라고요. 몇몇 곳에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외환위기를 8번 겪었는데 7번은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현 주소라고. 우리 경제정책 당국의 현 주소이고. 그럼 실패를 반복하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반복하는 거야. 책임 추궁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관료들이 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지금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3%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해줘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책임 추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할 것 같아서 이 앞에 있는 데 빼버렸는데, 결국 오늘 또 하네. 경제 변수라는 것은 그것이 어느 것이 됐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조차도 그걸 급격하게 변동을 시키면 경기가 적응을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이 문제다. 이게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비상시국가 아니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 점진적으로 해가야 한다. 이게 환율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 처음에는 참
내가 그저께 뭐 그쪽 관계 사람들하고 잠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환율을 미세 조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도 미세 조정을 하니까 뭐 그린스펀이 미국의 경제를 초장기 번영을 이끌더라. 우리도 환율을 미세 조정해서 조금씩만 올려가자.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헛웃음을 쳤어. 아, 이자율이야. 돈을 쓰는 사람들이야. 아, 이자율 떨어져. 아, 그러면 좀 이따가 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거든. 이자율이 높든 낮든 뭐 소위 말하는 수입, 자금 수요의 시간 이동이 그렇게 크지를 않다고, 이자율에 따라서. 근데 환율은 그게 아니거든. 이자율이라는 것은 대부분 확정 금리로 받는 게 아니고 변동 환율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내 부담 줄어들고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뭐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럼 또 곧 떨어지겠지만 잠깐 견디지 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 근데 환율은 그게 아니거든. 환율은 오르고 있어. 아이고 더 오르면 큰일이야. 그 미래 수요가 현재로 딱 넘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동산 투기하고 똑같이, 주식 투기하고 똑같고. 수요의 시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물론 현 경제학에 수요의 시간 이동 개념이 없으니까 말 없지만, 그래서 수요의 시간 이동이라는 개념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를 그런 사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신용 수렴, 수요의 시간 이동이라는 거는 얼른 들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쉬운 건데, 현 경제학이 없기 때문에, 현 경제학이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우선 수요의 시간 이동 관련해가지고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경기 순환 주기론이 이제 일종의 해명이 수요 시간 이동으로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 걸로 좀 제가 봤는데요. 근데 경기 사이클로 보면 장기적인 사이클도 있지 않습니까? 콘트라티에프 이런 거는 50년 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런 쪽의 논리하고는 또 많이 다른 식으로 사이클을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콘트라티에프 파동의 운동 원리가 밝혀진 게 있나요? 그건 이제 운동 원리는 밝혀진 건 없고요. 근데 실험적인 데이터만 이제 계속 취합된 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우연히 일치했을 따름이지. 운동수단 갖고 근거를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여러 변수로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태양 흑점설도 있잖아요. 흑점 주기설. 11년 만에 한 번씩 흑점이 많이 발생한다. 그 주기에 따라서 경기가 변동한다. 이런 등등. 그리고 또 현 경제학에서는 가속도 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얘기를 하죠. 근데 가속도 원리가 경기 변동시키는 거는 그럴싸할 따름이지, 현실 경제에서는 가속도 원리에서 경기 변동이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거는 미세한 변동 과정에서 흡수돼서 그냥 큰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금융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결정적으로 일어나요. 금융 쪽에서. 주식, 부동산, 그것의 이 통화적인 기능, 이것에 의해서 수요의 시간 이동, 그리고 신용 수렴, 이런 것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주로 일어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경제 병리학에 가서 또 얘기가 되겠지만, 경제 병리적인 현상은 거의 예외 없이 금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실물 투기가 그런 사례,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초래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튤립공항은 대표적인 거예요. 튤립공항이
또 이제 결국은 이제 금융 시스템에 이제 그 위기를 일으키는데, 근데 실물에서 좌우한 그 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건 특수한 사례인데, 그런 사례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금융위기와 연관이 돼 있어요. 큰 경기 변동. 뭐 세계 대공황, 1907년 뭐 경제공황, 1870년 공황, 뭐 등등 그런 공황들, 콘트라 TF가 얘기하는 그 공황들은 다 금융위기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콘트라 TF 파동 얘기하면, 그거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닌데, 이 얘기로 답을 해요. 성장률이 1차 미분치라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냐, 낮아지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예를 들어서 8% 가다가 6%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2% 가다가 4% 가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2% 성장을 하다 4% 성장을 하면 고용이 더 많이 증가가 돼요. 생산성이 향상 속도도 더 빨라져요. 대신 이제 예를 들어서 2%대 혹은 3%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그 실업률이 더 이상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지속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걸 뭐 실업률 낮추겠다고 3%, 4%로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거나 성장률이, 혹은 이제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가면 다시 추락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가 폭발, 부동산 가격 폭발, 또 외환위기 이런 것 등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아쉬움. 이제 그리고 이런 걸 일으킨 건 다 경제 관료들이에요. 이 실패한 정책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나 박정희 정권의 경제업책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뛰어났다. 다만 결과적으로 봤더니 박정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런 여러 무수한 경제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와 민주화의 진척에 의해서 우리 경제성장이 지속 가능했지 않냐.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누린 나라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나라도 있었지. 뭐 길어야 20년? 왕조 시대도 꼭 그러니까 2대, 3대, 4대 이렇게 세 왕조에 걸쳐서 초기 뭐 3대, 4대, 5대 뭐 이런 두 왕이나 세 왕이 군림하던 때 경제 번영을 누렸던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왕조가 새로 설립됐다는 거는 이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 이 왕조가 새로 세워졌다는 것은 경제 질서가 다시 확립돼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다가 경제 체제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그 안정 속에 이제 발전을 한 거지. 그게 기껏해야 이 30-40년 혹은 40-50년에 불과했다는 이야기. 이 절대 왕정은 결국은 그 기간을 지나면 이 경제 시스템이 이제 안정이 된 그 기간만 경제가 성장했고 그 뒤로는 다시 계속 쇠락해가지고. 그리고 세계 경제 패권을 누렸던 나라들 한번 봐봐요. 유럽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다 민주국가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최소한도 경제 활동은 거의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 나라들이 쇠락해 갈 때 이제 경제 활동의 자유를 특히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민족의 활동을 제약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네덜란드 민주국가였잖아요. 영국 민주주의 발전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말고 또 내가 강의를 한 달에 한 번 가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이제
거기는 의욕들이 다 넘쳐, 젊은 친구들이라. 이제 거기 가서 내가 자유와 경쟁에 대해서, 아니,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누가 좀 해달라 그랬더니 두 친구가 나와서 했어요. 근데 제법 수준 있게 하더라고요. 이 자유와 평등은 사실은 민주국가 혹은 그 시장 경제의 두 축이에요. 어느 것도 없으면 안 된다고. 자유라는 것은 평등에 기반한 자유가 아니면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 평등에 기반한 자유다. 그러니까 절대 평등은 또 자유라는 것을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유는 경쟁으로, 그러니까 자유는 경쟁을 통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 경쟁은 성장을 촉진한단 말이에요. 평등은 사회 화합을 이끌고 그 화합을 위해서 분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은 그 시장 경제의 두 축이에요. 어느 것도 무너지면 안 돼. 두 개 다 있어야 돼. 그 둘이는 서로 배척하잖아요.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유를 추구하면 평등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악화될 수밖에 없지. 평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럼 둘이 양립이 불가능할 것 같죠. 이 양립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와 경쟁을 해치지 않는,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의 평등이어야 하고, 평등은 자유와 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그래야 지속 가능해. 성장하지 못한 경제는 19세기 전후에 중국과 인도가 이미 증명했죠. 쇠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자유는 반드시 평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장이 돼야 하고, 평등은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구돼야 하고, 그렇다고 봐야죠. 이런 개념을 대충 비슷하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재밌다. 가르치는 재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도 좀 나갑시다. 환율 변동의 메커니즘은 환율 변동이라는 가격 변동은 똑같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에 운동 원리가 적용하는 게 환율 변동인데, 이거는 이제 이론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경제를 읽어내는 그 현장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읽어낼 때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일 거예요. 환율을 변동시키는 것은 외환의 공급과 수요가, 그러니까 외환의 공급이 더 많으면 그 외환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 환율은 오르고, 아니 내가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외환의 공급이, 그러니까 외환의 가치는 그렇지 참. 외환의 수요가 더 많을 때는 외환의 가치가 더 올라가서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환의 공급과 수요는, 그러니까 외환의 공급과 수요의 격차는 뭐가 결정을 하냐? 그럼 국제 수지가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외환시장도 국내 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하고 결정이 돼요. 카오스적인 변수를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우리 한시장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 밤낮에 평균 기준 12시간 일하는 이것이 낮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그것을 12시간 그걸 넘어서는 변동은 일어날 수가 없듯이 외환의 변동도 결국은 우리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격차에 의해서 벌어진다,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국제수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가 있죠.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격차이고 자본수지는 자본의 이동,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더 많이 나가느냐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별도의 운동원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별도로 고찰해야 한다고요. 먼저 자본수지는 돈이 벌릴 것 같으면 돈이 들어와요. 외환이 우리 국내에 들어온다고요. 돈이 벌릴 것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다른 나라 이자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을 때 이때도 들어오죠. 또 하나는 환차익이 생길 때 또 들어오죠. 환차손이 생기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성장률, 이자율, 환차익이 이 세 개의 변수가 자본수지를 결정을 해요. 성장률이 높더라도 이자율이 낮거나 환차손이 생길 것 같으면 자본수지가 적자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고 자본수지가 이렇게 갈 거야 지레 짐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성장률이 어느 수준일 때, 이자율이 어느 수준일 때, 혹은 환차익이 어느 수준일 때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냐 이거를 따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쩔 때는 성장률이 주도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자율이, 어쩔 때는 환차익이 주도할 때도 있어요. 환차익이 성장률에 따른 이익 혹은 이자율에 따른 성장률에 따른 손실 혹은 이자율에 따른 손실을 환차익이 커버하고 남으면 당연히 외환은 들여와요. 또 성장률의 이익이 이자율에 따른 손실 혹은 환차손이 생기더라도 이게 그걸 커버하고 나면 들어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이론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해요. 현실에 의해서만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경제지표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본수지가 흑자야. 봤더니 이자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고 환차손이 생기는데 흑자야. 그러면 성장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마찬가지로 성장률과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고 환차손이 생길 때에도 이자율이 높으면, 특히 이제 우리 외환위기 때 그랬는데 이자율이 높으면 이게 나머지 손실을 다 커버하고 남으니까 외환은 들여오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걸 사전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게 과학이고 이론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이제 해줄 말은 그거죠.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다. 현실이 그렇게 나타났으면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경제현상이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가 만든 거다. 인간이 섭리를 넘어서려는 것은 이거 지나친 오만이다. 현실에 입각해서 이걸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246쪽 보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이자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 왜 그런지 이해하시는 분? 이러면 그 외환이 많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국내 자금이 상대적으로 통화 공급량이 더 늘어나고 국내 자본 축적량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자본 수익성은 점차 좀 떨어지는 경향이 생겨요. 설명 잘 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한마디 더 집어넣으셔야 돼요. 외환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통화 당국이 그 외환을 사들여야 하고 사들이려면 통화를 풀어야 하고 그래서 통화가 많이 풀리고 그게 더 많이 축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48쪽에 가면 경상수지는 가격 경쟁력이 결정한다. 가격 경쟁력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바로 이제 품질 경쟁력이 경상수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가격 경쟁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가예요, 물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물가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환율이고, 또 품질 경쟁력은 생산성 향상 속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그 253쪽에 보시면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거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숙제 내줬던 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0쪽에 넘어가시면 국제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과 이건 동의어니까 그냥 성장 잠재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과 환율 중 어느 것이 앞서가는가? 그 향상 속도가 혹은 그 상승 속도가 어느 것이 더 빠른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국제 수지가 계속 흑자인 경우는 이 성장 잠재력이 환율 상승 속도가 더 높을 때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63쪽 환율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것들이라, 그리고 현실 경제를 읽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참고할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어중간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질문할 거 준비해 오신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물가가요. 폭발적으로 항상 초인플레이션이 뭐 독일 그 히틀러 정권처럼 아예 시장을 완전 장악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축소재 생산이 일어나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화폐 발행 증가해서 그게 실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딱 이해가 안 돼요. 초인플레이션은 이제 정부가 통화를 증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통화 증발의 원인은 재정 적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면은 통화 증발이 일어나고, 통화 증발이 일어나면 초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통화를 찍어낸 통화가 이제 팽창하면 물건 가격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 안 내놓는 건지, 아니면 돌면서 이제 가격을 계속 올려서 책정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케인스가 이렇게 멋진 말을 개발해놨는데, 화폐의 뒷받침을 받은 수요, 유효수요라고 이름을 몇 명을 해놨거든. 유효수요라는 건 항상
화폐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화폐가 많아지면 그 수요로 그 전이가 돼요. 그래서 화폐가 증발이 되면 당연히 유효소가 커지고 그 유효소가 커지면은 공급보다 더 커지니까 가격은 올라요. 오르는데 그게 이제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데에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가야,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은 일종의 악순환이거든. 물가 상승을 좋아할 국민은 없고 또 물가 불안이 일어나면 거의 모든 정권은 무너지고 왕조 국가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근데 초인플레이션을 경계하지 않은 정부가 없는데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악순환이 벌어져서 그런 거거든. 그 악순환은 왜 벌어지냐면 재정 적자를 할 수가 없을 때는 화폐를 찍어서 재정 수요를 충당을 하거든. 아르헨티나에서 한때 물가 상승률이 8,000%까지 갔었는데 그게 파국을 맞은 게 왜 파국을 맞았냐면 화폐 가치가 지폐 가치보다 더 떨어진 거야. 그래서 화폐로 지폐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이를 사야 화폐를 찍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종이를 살 돈이 정부에 없게 되면 이제 그 파국을 맞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초인플레이션의 최종 단계고 그 초인플레이션의 최종 단계가 오면 정권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그 이전에 이미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 모든 것을 다 일소에 붙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화폐 개혁.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처럼 소위 말해서 우리 몸에 말기암과 같은 그런 경제 질병이 중병이 이렇게 딱 터졌을 때는 즉각적인 수술을 해야 되거든. 즉각적인 수술은 기존에 유통되는 통화를 전부 다 무효하는 거야. 전부 다 무효하고 새로운 통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액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악성이야. 그러면 일시적으로 돌아오는 피는 전부 다 차단하고 정맥을 차단하고 그 정맥에다가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맥에 들어오는 거 다 빼내고 그게 화폐 개혁이라고.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초인플레이션은 차단이 안 되고 또 초인플레이션을 차단을 하지 못하면 경제는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초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통화 수요를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던 물품이 1,000원으로 오른다면 이 1,000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100원이었던 그 상품이 생산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돼. 그래서 생산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거래를 유지하고 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를 1,000원으로 늘려야 하고 또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늘려야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그렇게 가면 거기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화폐 개혁을 통해서 막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중남미에서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달러 패거제로 그걸 해서 많이 막아내요. 그 달러 패거제를 할 수 있는 게 왜 그게 가능해지냐면 물가 상승률보다 환율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저 나라에는 외채를 빌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외환이 이제 경상수지 적자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외환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게 딱 차단이 된다고. 수출업체들도 돈 안 가지고 들어와. 외국에다 놔둬.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제 환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이 가격 경쟁력이 생겼을 때 딱 달러 패거제 같은
화폐 개혁을 하고 달러 폐거제 같은, 그러니까 그 달러 본위제지 일종의 달러 본위제를 딱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가격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국제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다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 물가가 딱 안정되면서 경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그 경상수지까지 흑자하고 달러 폐거를 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그걸 헤쳐나가요. 이제 그런 정책을 제일 먼저 쓴 게 아르헨티나. 바로 뒤따라서 본받은 게 미국, 러시아. 그렇다고. 실패한 나라도 많고, 왕조가 무너진 나라도 많다. 로데이지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실패해서, 1경짜리 지폐가 막, 지금도 기념으로 사갖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1경이면 공이 몇 개인 줄 알아? 4, 4, 16, 16개야. 16개. 그러니까 10에 6승 이렇게, 아니, 16승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1부터 1하고 공을 16개를 써야 하는 거야. 지폐에다가. 지폐가 웬만큼 커서는 안 돼. 상당히 커. 저 이제 그것도 연결이 안 됐던 게 우리나라 박정 이승만 정부부터 물론 전두환 때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성장 경쟁률은 더 높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니까 물가도 계속 올라가. 성장률도 계속 있고. 근데 물가가 2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걸 이게 돈을 찍어내면서도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가격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경제학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그럼 물가를 상승 높게 해서 성장을 한 건지 아니면 국민 노래 성장한 걸 물가 상승률을 오를 만큼 딴 데로 날아가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이해가 나. 이제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를 자꾸 겪는다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급강하고 또 그 구제금융을 받아가고 경제 신탁 통치를 받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 왔다고.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성장률보다 높아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왜? 근데 경상성장률하고 실질성장률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 경상성장률 이미 물가 포함이. 그 경상성장률은 항상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실질 성장률이야. 물가 상승률을 뺀 성장률이라고. 자꾸 그걸 착각을 하니까 그래. 강연이는 금방 알잖아. 이야기하니까. 뭔 얘기인지 안 경상은 실질 와드띠가 잘 나와요. 들어야 경상변수냐 실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포함한 만큼의 플러스 성장률이라는 거잖아요. 명목성장. 그렇지, 명목성장이. 그래서 경제가 유지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경상성장률은 높고, 그러니까 경상성장률 중에서 물가 상승분이 더 많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성장률 부분이 더 많아야 해. 성장률 부분이 물가 상승률 부분보다 더 많아야 돼. 그래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 더 비슷하거나 약간은 낮아야 돼,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8% 성장을 한다. 물가는 한 7%, 6% 성장을 오르는 게 좋아. 그래야 외환위기나 그런 또 물가 불안의 악순환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여러 번의 외환위기를 겪은 거라고. 경상성장률 중에서 물가 상승분보다 성장률이 물가 상승분보다는 낮지만은 성장률 높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과열이 나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 국제 수지가 적자가 커지면서 외환보유고 고갈돼서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통화나 소득보다 물가만 더 높아서요? 뭐? 그러니까 물가 성장률 자체가 더 높아서요? 통화랑 통화 소득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속도,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 그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그게 또 견뎌져. 그래서 경제라는 게 그런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 아까도 그 자본수지 얘기하면서 세 가지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또 경상수지는 그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 두 가지가 결정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냐, 어느 게 더 막강하냐, 어느 게 사전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 어느 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냐, 이걸 판단하는 것도 현실에서 판단을 해야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지. 근데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이유가 그 양으로 보다, 그러니까 가격 올리는 것보다 많이 팔아가지고 하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 자체가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 물가 불안이라는 것은 악순환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 그래서 성장률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 이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높잖아. 그러면 생활비가 높아지잖아. 임금이 높아져야 되잖아. 이런 등등. 거기다가 부동산 값은 더 많이 뛰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물가 불안을 더 부추긴다고. 그래서 물가 불안은 좀처럼 해소하기가 힘든 게 그거야.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이제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 때문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있었지. 마음을 사실상 악순환을 막 임금을 어디로 올려 작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돌리는 거구나. 박살내는 그 고리 임금 상승 요구를 막 퍼버리는데요.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그 환율 중에 그 이코노미스트인가 그 뒤에 별좀 뒤에 보면 빅맥 지수 이런 거 좀 나타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참조는 안 하지 가끔 한 번씩 신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참조할 만한 수치가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예, 구매력 평가서 그거는 그대로 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건 어떤 경제학자가 지금 제시를 했는데 뭐 그럴듯하다, 흥미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니까 법칙인가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상품을 가지고 평가해보겠다. 그런 원래는 가장 이론적인 이제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과거에 그 자연 가격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래요. 시장의 화폐 가격이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이게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빅맥 지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빅맥이 지금 모든 재화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생필품으로 봤더니 그렇더라.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값으로 계산하자. 그 쌀을 한 말 값하고, 옷 한 벌 값하고, 그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져야 한다. 화폐 가치는 계속 변하니까, 이거 갖고 따지기는 어렵다. 이 생각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그 경제학자들이 노동 가치에 집착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시장 가격하고, 자연 가격하고, 뭐예요. 본질 가치하고, 시장 가치하고, 이런 거 막 구분했던 이유가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했거든. 변하지 않을 가치 기준. 이런 거죠. 잣대. 이 잣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잣대라는 것은 그 잣대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 빅맥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빅맥 자체도 가치가 변하는데 뭐.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치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TV 옛날에는 진짜 사치품이었지. 뭐 우리 사회 상류층만 그 즐길 수 있는 상품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뭐 생활용품에 불과하지. 뭐 14인치 칼라 TV 나왔는데 아주 부자들만 그거 사서 보더라고. 그 전에 10인치 그 흑백 TV 나왔을 때 동네 한 대 들어오면 동네 꼬마들 전부 다 그 집으로 다 몰려들어서 그 TV 구경하고 그랬었거든. 그때의 TV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류층만이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었지. 그 상대 가치도 굉장히 높았고, 내 기억으로는 그런다고. 그때 80년대 초반에 14인치 칼라 TV는 대졸 신입사원들 월급의 한 3배? 요새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근데 지금 14인치 칼라 TV 지금 20만 원도 아니에요. 이거 뭐 칼라 TV 갖고 모든 상품을 이렇게 재단할 수 있냐고. 그걸로 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빅맥 이 어떻게 그거 뭐 모든 재화의 가치를 잴 수 있어요. 그 자연 가격 사상 때문에 그렇다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잣대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몸무게야 저울로 얼마든지 잴 수 있지만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내 저울 내 몸무게를 재는 의의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질량하고 속도가 더 훨씬 중요하죠. 경제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가 중요하고 현재의 가격이 얼마냐, 화폐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달러 가치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빅맥 지수 구매력 평가 국민소득이 의미 없어요. 내가 이제 그런 건 나오면 그 얘기는 가끔 하잖아요. 소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냐? 소하고 사람. 그 걱정하는 쪽으로는 소가 훨씬 행복하지. 근데 그 반대편은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긍정적으로는 사람이 행복하고 부정적으로는 소가 훨씬 행복하지. 내가 고통스럽다. 그럼 병에 걸렸든지 집안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 돈 걱정이든지 무슨 애인 걱정이든 결혼 걱정이든 그 걱정하고 있는 걸로는 소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모든 거는 상대적이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화폐 가치, 이게 유일한 판단 기준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한 4만 달러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국민소득 10만 달러인 국민들이 한국에 파견 나와서 일한다. 그 사람들은 최고의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4만 달러 국가에 갔다. 그러면 국내 월급 그대로 받고 거기 가서 산다. 이거 죽을 맛이겠죠. 그거 얘기하는 게 좀 웃기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가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소득에 대해서만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가격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자의 가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래되는 그러니까 거래의 기준일 따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커피 한 잔 그러면 3,000원 했다고 쳐요. 그럼 그 커피가 3,000원의 가치가 있냐는 이야기지. 당장 끼니를 굶는 사람에게는 그 커피보다는 쌀 한 홉이 훨씬 더 절실하잖아요. 그 인륜적인 그 면에서는 이 쌀 한 홉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은데 현실에서는 쌀 한 홉은 3,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 근데 소득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소득이라는 거 혹은 뭐 국내 총생산이든지 뭐 국민소득이든지 상관없는 얘기지만 소득이라는 것은 그게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 성장률이 얼마나 낮으냐 그 판단한 기준이고 그리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기가 곧 호조를 보일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하는 기준이고 기업에게는 내가 좀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이익을 좀 많이 남겨야겠다. 이런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 기능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난 뭐 흥미거리로 보는 것이지 그게 의의를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마치 저울로 움직이는 물체에 무게를 다는 것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지금 선생님 환율이 지금 얼마까지 우리가 지금 견딜 수 있다고 1년에 100원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고 보고 800원까지는 무난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래요? 다음 정권 되면 갑자기 빠질 그런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 갑자기 빠지면 안 돼. 잠깐 급변을 뭐든지 막아야 돼. 물가도 마이너스 가면 절대 안 돼. 지난달에 미국이 한국을 하늘 조작법으로 시작하려다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거는 진즉부터 나온 이야기야. 하도 말 안 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EU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정부가 물론 하늘 방어를 하고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방어를 못하죠. 네. 공격적인 방어를 하느냐, 수비적인 방어를 하느냐 하는 차이가 커요. 공격적인 방어는 뭐냐면 환율 떨어지는 것을 역전을 시켜서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걸 공격적인 방어라고 하고 떨어지는 것을 막는 걸 수비적인 방어라고 하는데 수비적인 방어를 해갖고는 그 떨어지는 건 못 막아요. 누구나 다 떨어질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아직 한참 더 떨어져도 되겠네. 계속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거죠. 800원까지도 감당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빨리 이룩해 할 게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연간 흑자를 50억 달러 이내로 떨어뜨려야 돼요. 가장 바람직하게는 적자가 한 50억 달러 정도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보다 한 2%는 높아져요. 이거는 내가 이 얘기하면 밖에 가면 경제학자들 다 비웃어. 우리 한 얘기 겪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학자들이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하기 힘들 텐데 경상수지 50억 적자 합치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게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게 꼭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건 아니거든.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흑자를 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한 300억 달러? 그러면 차이가 많네. 300억 달러 넘죠. 흑자를 내니까 50억 이하로 내야 된다. 지금 또 제일 급한 게 뭐냐 그러면 국민소득 5천 달러, 10,000달러 겨우 버텨내는 사람들 도태를 시켜야 되거든. 그게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거 올려야 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5만 달러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지금 골목 상권 보호한다는 웃기는 이야기. 참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골목 상권. 골목 상권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는 이미 지금 그 구멍가게도 다 망했잖아요. 담배 가게도 다 망했잖아요. 그것부터 좀 지켜주지. 이제 좀 뭉쳐서 힘 좀 쓸만 한 놈들이 모여서 지금 막 데모하니까 거기 뭐 지켜야 한다고 떠드는데 이건 진짜 파퓰리즘 중에서 대표적인 파퓰리즘이에요. 그럼 그거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보시는 아니지. 그게 너무 순식간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가야 하는데 그걸 결사적으로 막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골목 상권은 기어이 보호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면 옛날에 인력거도 되살려야 되고 마차도 되살려야 되고 다 되살려야지. 그 어디지? 이마트 같은 어디? 외국 미국 그거 막 버티던데. 코스트코. 코스코. 그 막
과징금 많이 버티는 모양인데. 코스코는 미국 계잖아. 예, 그 영업. 그게 이제 만약에 골목 상권 규제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바로 위헌 심판 청구를 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투자 규정 투자 뭐라 그러거든? 투자 보호 협정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무조건 또 지게 돼 있다. 국제법으로도 지고 국내 헌법에도 지고 그래요. 영업 제한이기 때문에 자유 영업 권리를 천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쓰는 방법이 더럽게도 소방법 위반, 위생법 위반 이런 거 갖고 건다. 그 영국인가 어디서 미국인가서도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거 세계적으로 다 해왔는데 그런 정책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프라이스 클럽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들어섰을 때 차가 있으니까 뭐 20km, 30km 가갖고 막 무더기로 사다 놓고 쓰는 이제 가격이 3분의 1 가격까지 막 다운했으니까 그 소매점 가격에 누구나 다 가서 기름값 그때는 쌌으니까 그런 데 사니까 막 그 프라이스 클럽 규제한다고 난리가 났었지. 그리고 실제로 규제도 하고 그랬었다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제 그런 프라이스 클럽 같은 대형 유통 체인이 들어서면서 국가 경제의 비용을 절감을 시켰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1인당 소득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에만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도 같이 따져야 되는데 그 결과 절대 안 따져. 일자리 나누기 다른 나라에서 했다더라. 우리도 해야 한다 하는다고. 일자리 나누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건 안 따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미국도 하고 독일도 하고 프랑스도 했다더라. 우리도 그거 하자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이건 안 따진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로. 한번 사회적 화두들이 아젠다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걸 뒤집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믿는 바와 다른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화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창출하는 사람들,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다른 사례들을 보고 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먼저 보고 해야 하는데 내 개인적인 입지 혹은 내 개인적인 어떤 명성 이런 것만 위해서 무조건 막 제기하고 본다. 아까 연간 적자 50억 달러 말씀하신 거는 당분간 말씀하신 그게 지속되면 안 돼요? 아니 계속 해도 괜찮아요.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수지 흑자에 의해서 보전이 되니까 경상수지가 적자잖아요. 그러면 자본수지에서 보전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소득을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고. 그러면 해외 소득이 국내로 이전되니까 내수가 그만큼 확충되는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그 돈만큼 외국으로 빼내거나 아니면 외환보유고로 쌓지 않으면 안 되거든. 외환보유고는 한없이 쌓을 수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빼낸다고. 그럼 국내 소득이 해외로 이전된다고. 그럼 경기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지.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이제 독일이 지금 성장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거 멀리 못 가요. 지금은 이제 독일의 모든 자산이 안전자산이어서 외국 자본들이 독일로 몰려드니까 독일의 성장률이 당연히 높아지. 해외소득이 독일로 이전되니까 내수가 그만큼 확충되니까 독일의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속 흑자가 계속되면 돈은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라는 게 다 이자를 줘야 하는 돈들인데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그럼 국내에서 그게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 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 투자로 다 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국내 소득이 해외 이전이 일어나니까
국제수지 흑자 국가들이 높은 성장력을 기록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만 성장률이 높아져요. 경제 위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경상수지는 적자인 게 맞아요. 다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금융위기를 그 금융위기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로 전염될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염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해 놓고 있으면 그렇더라도 적자인 게 좋아요. 경제학자들 중에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야 된다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도 없어요. 아니 최용식 경제학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당연히 그렇지. 그거는 최용식 경제학에서 나온 이야기 이게. 저는 예전에 그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사회 선생님이 국제수지 이야기하면서 국제수지는 균형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첫 뭐 중등 교과서는 균형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뭐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균형이라는 것은 이루기도 어렵고 또 지키기도 어렵고. 너무 많은 숫자도 바람직하지. 그래서 균형에서 50억 달러 적자 사이가 바람직해요. 50억 적자가 50억 달러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경제 규모에서 우리 이제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되면 이제 100억 달러까지 적자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국민소득 대비 비율이 아니고 뭐 오차범위 있는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일본은 좀 아직도 좀 계속 그러니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요새 올해 아마 경상수지 적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소장님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네? 살아나요. 근데 이제 일본이 만약에 경상수지 적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엔고 때문에 그 제조업들이 거의 지금 말라가고 있거든. 그리고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바람에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어요. 지금 일본이 지금 국내 경기가 워낙 나빠서 지금 수출 의존도가 약 한 14% 정도예요. 14%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로 따지면 사실 한 5,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95% 이상이 내수에 의해서 일본 기업들의 경영수지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20년째 0%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0 내지 1%대. 그런 상황이 20년 넘었지 벌써. 22년째 지금 1%대도 안 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 그냥 멍들 대로 멍들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섰다라면 이미 이제 수출 기업들이 도산해 있는 상태거든. 경상수지 악화돼서 이제 도산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적자가 한번 나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경상수지 적자 정책을 늦어도 2005년까지는 아니 2000년대 초에 이미 경상수지 적자 정책을 펼쳤어야 한다고. 지금은 너무 많이 취약해져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일본 경제가. 그럼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제 그래도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어느 선에서 유지가 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죠. 일본은 지금 해외에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이루어지면 그걸 들여와야 한다고. 기업이든 일본 정부든 들여와야 되는데 들여오게 되면은 이제 과거소득이 이제 해외로 나갔다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수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지금 어느 경제학자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일본도
지금 온갖 방법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 뭐 경제학 박사가 10만 명이 넘는다는데 이놈이 이 생각 저놈이 저 생각 각 뭐 여러 놈들이 제안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 회생 뭐 이런 거. 요새 뭐 KBS 뭐 세계는 지금인가 KBS TV에 거기에서 그 오사카 그 도지사 그놈이 막 뜬다고 나오더라고. 일본 개조론 얘기하더라고. 일본 개조론이 아니죠. 예, 일본 개조론이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일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일본 한 100억 달러 정도 적자를 한 10년만 하면 일본 경제 완전히 살아나요. 일본 생산성이 못 받아. 응? 일본 생산성 많이 떨어져 있어. 아까도 금방 얘기하니까 경제에서는 1차 미분치도 중요하고 2차 미분치는 더 중요하다고. 항상 그런 눈으로 경제를 봐야 한다. 최소한도 1차 미분치로 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 이 성장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경제 지표가 성장률이잖아. 이것부터가 1차 미분치잖아. 총량에 대한 미분이잖아. 1차 미분치는 무조건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 그 2차 미분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느냐,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 그러면 경제에서는 1차 미분치, 2차 미분치가 중요하구나. 이 얘기도 다른 경제학자를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기가 상승하냐 하강하냐 이 전기 대비 이 성장률이 경기가 상승하냐 하강하냐를 나타낸다. 이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경험상 전기 대비 성장률로 경기를 판단했더니 좋더라. 이런 정도만 일반적인 인식이지. 이 경기가 호조냐 부진이냐보다 경기가 상승하냐 하강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만 하고 다녀도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수 있어요. 세계 경제학회에서 뭐 얘기 나오면 그 얘기 딱 하면은 깜짝 놀랄 거야. 뭐 프레시 아이디어. 이강년 연구원을 일본을 보내야 되겠다. 그 어디가 일본으로 왜 일본으로 가셔서 제가 경제를 좀 살리게. 안돼 일본. 왜 적국을 살립니까? 적국을 살리면 안 돼. 야, 이 세상은 나 혼자 오아시스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본도 살아나요. 같이 부터 살아나고 나서 살리면 되겠지. 그때. 뭐 그런 살아나야지 일단. 그 다음에 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망하는데 이것만 살아나면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